과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강세였던 그런 시기와 비교를 했을 때 2007년 시작이요. 네. 아직까지도 신용 잔고가 조금 높다라는 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신용 잔고가 20%에서 30% 정도는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해야 바닥권, 1차적인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증시를 짓누르는 요인 자체가 아직까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바닥권이 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라고 섣불리 결정을 하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이르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요즘은 어찌된 게 이 날씨마저 주식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급등, 급락 이런 변동성이 장마에도 적용이 돼서요. 이번 장마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이어진다고 합니다.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고 땅이 갈라질 때까지 건조하다가요. 한번 비가 크게 내리면 이번엔 붕괴가 우려될 만큼 많은 양의 폭우가 퍼붓기도 하고요. 이게 마치 꼭 주식할 때 우리 마음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날씨와 주식에 아주 명확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네요. 6월 25일 6.25 토요일입니다. 첫 곡 이 노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고요. Black or White.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주말에도 목돈연구소는 계속됩니다. 듣고 오신 첫 곡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였고요. 극단적이죠. 요즘 시장 장세가 극단적입니다. 뭐 중간이 없고요. 급등, 폭등은 좀 적은 것 같아요. 폭락 하다가 하루 급등,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참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이제 토요일을 맞게 됩니다. 자, 이번 주로 이런 폭락에 또 안타까운 시장은 좀 마무리가 되고 바닥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바닥 신호들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요, 이제 토요일이고요, 주말이고 잊어버려야죠. 네, 또 약간 멘탈을 딱 잡는 그런 주말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또 다음 주 월요일 시작할 때 어떻게 대응할까, 또 다시 좀 현명한 판단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유튜브에서요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들어와서 뭐 그동안에 저희 목돈연구소 클립들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함께 보시면 그동안의 흐름들도 다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구독,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돈연구소 인별그램이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참여 샵 1035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코너 기초부터 차근차근 주식을 배워보는 이제 주식 입문 코너 주식학 개론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 하는데요. 이번 주 급락 폭락의 원인이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 또 원화 약세, 비투자에 따른 반대 매매, 이런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토요일에는 건강 수익까지 챙겨봅니다. 한의사 민예은 원장과 함께 건강한 투자를 위한 돈이보감 진행해 보도록 하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청환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 힘들었죠?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얼굴은 좀 네. 뭐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그게 머리를 좀 깎아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평소 장이 좋을 때보다 훨씬 더 네. 지금 얼굴이 좋고 그래가지고요. 네. 아닙니다. 지금 마음 속엔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다. 자, 우리 하청환 본부장에게 가득 찬 근심과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네,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금리 인상과 같은 양적 긴축, 네.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요. 그렇죠. 또 원화 약세, 환율이 뭐 네, 1,300원 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비투자에 따른 반대 매매다. 네, 한 요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 세 가지를 한번 네. 좀 우리 하창원 본부장이 뭐 점검도 해주시고요.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총평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먼저 뭐 금리 인상 요거부터 할까요? 네, 일단은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발생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화폐 가치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원자재 쇼티지와 같은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됐고 그 부분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양적 긴축을 하면서 화폐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이런 지금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벤트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치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생각하면 물가가 너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금리 올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기조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 뭐 전쟁도 지금 대리전 양상으로 진입이 들어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화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에 대한 이런 부담들 결국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 인플레이션에 가중되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연준에서는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또 추가적인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물가부터 잡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물가가 먼저 좀 잡혀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증시에서 특히나 외국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탈이 나타나게 됐고 특히나 이 악재로 작용하는 이 이벤트가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 생기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시장의 부담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 오셨네요. 네.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때 물가는 어떻게 잡았나 이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폴 볼커라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 있죠. 그래서 1979년부터 87년까지 정말 이제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잡은 사람 연준 의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정말 이 파격적으로 좀 올리신 분으로 좀 예.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별명이 있으시기도 한 분인데 이제 1979년이죠. 10월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기준금리를 4%포인트나 한 번에 좀 올리는 부분이 있었고 네. 81년에 이어서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또 2% 이상 올리면서 네. 이제 기준 금리 자체를 21.5%대까지 네. 좀 끌어올렸습니다. 밴드로 보니까 22%까지 올렸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밴드 20 구간으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부담감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살해 위협도 굉장히 좀 많이 당했고 네. 이제 실제로 권총도 좀 몸에 지니면서 계속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별명을 좀 가지게 됐는데 이후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또 진화가 됐습니다. 워낙 기준금리 자체를 강하게 올리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이제 높게 상승이 되는 그런 기조가 발생이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좀 잡혔는데 81년도에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9%대까지 좀 하락을 했고 83년에는 2.36%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 고물가 부분들을 이제 완전히 좀 해소하는 이런 국면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자, 근데요. 물가가 14%였던 게 네. 2.3%까지를 잡았잖아요. 물가를. 네. 금리를 22%까지 올려서요. 네, 맞습니다. 경기는 완전히 무너졌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 경기 자체는 좀 상당 부분 무너졌고 그래서 다우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80년대까지는 이제 817포인트까지 좀 하락을 했었고 이후에는 이제 다시 좀 재돌파하는 이런 성장기가 나왔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간차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부담감이 됐었던 부분들을 잡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는 다소 조금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들을 잡아주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증시 부분에서는 다시 개선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물가를 못 잡는다면 뭐 네, 지금 20%까지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기준금리를요. 그렇죠. 네. 그래도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럼 경기는
힘들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부담이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실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이 과거에는 이제 빅스텝 수준으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단행까지 했고 비건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부담감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단은 인플레이션 기조를 빠르게 좀 잡겠다라는 부분이 연준 의장의 지금 이런 목표고 이 제2의 폴 보커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기조에 따라서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조금은 7월 이제 금통위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이제 이 결과들을 좀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릴 거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2달 이상 꺾일 때까지 올린다. 이제 우리가 문제인데 관련해서 이제 한미 금리 역전이라고 하죠. 미국이 네.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은 이런 부분들 뭐 여러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과연 금리 역전이 되면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으면 달러 빠져 나가냐 아니냐 이제 이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빠져 나가나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조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는. 낮아요? 네, 낮습니다. 금리 역전. 미국이 금리가 더 높더라도 네, 그게 이제 그 2018년도 때도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경기 펀더멘털 자체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도 이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이탈이 기보다는 오히려 네. 수급들이 더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기초 체력 자체도 계속적으로 좀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에 대해서 너무 먼저 우려를 하지는 말자라는 좀 의견이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근데 이제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더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금리 밴드가 1.5에서 1.75% 사이고 우리나라가 1.75%인데 이번에 이제 7월에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빅 스텝을 하게 되면 그 차이가 네. 0.25%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조까지는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는 시각이 더 많고요.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이 FOMC에서 더 과격한 이런 이 금리 인상 기조가 나타나게 됐을 때는 좀 상황이 변할 수가 있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금리 인상 기간 중에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주식과 채권 자금 네. 유출입 관련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표로 볼까요? 보시면 네, 이제 1기는 99년 때부터 이제 2000년, 그리고 2기가 04년부터 06년, 3기가 15년부터 18년 앞서 말씀드린 그 기간인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주식 자금과 주식 채권에 대한 이런 유입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1기에서는 채권 부분에서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오히려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늘어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정책 금리가 역전이 됐었던 기간에 주식은 약간은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무조건 또 빠졌다라고만 보기엔 또 어려운 수치들이 채권에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출입 부분들을 이제 월 평균도 보시게 되면은 네. 오히려 월 평균에서도 플러스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기간 자체에서 빠졌기 때문에 정책금리 역전 기간 이제 2기와 3기 부분에서 주식의 자금에 대한 이탈들은 있었는데 특히나 3기를 보시게 됐을 때 펀더멘털 자체가 좀 튼튼하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많은 자금의 유출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이 증시에 엄청난 큰 타격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다. 물론 우리가 이에 대해서 경계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시장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관점이 좀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표의 오른쪽 부분인데요. 네. 주식 시장에서는 확실히 빠져나가는 흐름이 또 있지만 네. 채권 시장에서는 또 자금이 유입되는 네. 그런 모습이 또 있었다. 그래서 외환이라는 게 뭐 전체 다 합쳐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네요. 저 표를 또 보니까. 네. 네. 그러나 더 벌어지면 안 되는 더 거다. 벌어지면 안 네, 된다. 좀 위기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주식시장의 폭락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환율 폭등입니다. 네, 맞습니다. 13년 만에 원달러 환율 1,3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달러 강세, 원화 약세라는 건데 네.
미스테리예요. 우리나라만 약세 폭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컸죠? 네, 맞습니다. 이 약세 폭이 가장 컸고 또 우리나라 증시만 사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강하게 지금 하방 압력이 작용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달러 인덱스 수치를 봤을 때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이제 인덱스 자체가 그때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조금 이제 앞으로의 환율에 대한 상방 가능성을 일부 기관에서는 1350까지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은 환율의 주요 상승 요인은 뭐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역환율 기조로 단기간에 환율이 1250대까지 빠졌었는데 이게 다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좀 강하게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원달러 환율을 우리가 왜 집중해서 보냐면은 과거에 이제 환율 흐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200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환율이 2,000원이 넘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998년 때 1,300원대로 좀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 엔저 여파가 있을 때 1,300원대 그리고 다시 2009년에 글로벌 위기 있을 때 1,300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때 각각의 이벤트가 있었고 정말 위기였을 때만 1,300원 이상으로 좀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환율 자체가 높게 되면 외국인이 환차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굳이 이런 금리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금 운용을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금 이탈이 나오게 되고 이거는 또 다른 이 증시에 대한 약세 흐름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이 자금의 이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1,300원대에서 1,350원대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런 일각의 시각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환율 부분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 부분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늘 달러를 네. 원화로 바뀌는 거고요. 그렇죠. 자기는 다시 달러로 빼 나가야 될 거 가는 게 이제 마지막인데 네. 원화가 약해져 버리면은 환차 손이 그렇죠.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한국 주식만 들고 있는 순간 계속 환차손, 그렇죠. 주가 하락에다가 그래서 더 팔고 엑싯을 빠져나가는 건데 방금 하창원 본부장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거 명확하네요. 우리 주식 시장이 잘 나갔을 때와 무너졌을 때. 네. 가령 뭐 직전에 가장 2,000 돌파하고 그랬을 때가 2007년. 네, 이랬을 맞습니다. 때 원달러 환율은 900원대. 네, 엄청 아, 낮았습니다. 워낙 강세였죠. 네. 그러다가 또 위기 국면들 외환위기 1997년 2,000원대. 네.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때 1,300원대. 네. 그럼 이제 지금이 1,300원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다시 3,300을 탈환하려면 그렇죠.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일단 많이 내려가야겠죠. 다시 1,100원에서 1,000원대 수준으로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려갑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하면 네, 내려가요? 단기적으로는 좀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야 내려가겠죠. 네, 들어와야 수고해. 됩니다. 네. 예. 들어올 만한 지금 환경 자체가 예. 지금 아직은 좀 회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음. 조금의 시간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매력적이어야지 이제 네. 원화를 막 찾을 거잖아요. 자신들의 달러를 원화로 바꾸니까. 네. 그러면 이제 원화는 강하게지겠죠. 인기가 높아져서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텐데 환율.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죠. 전 1,250원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1,300원을 그대로 이렇게 넘을 줄은 몰랐던 부분인데 네. 어쨌거나 우리 하창 본부장은 환율이 꺾여야, 그러니까 즉 네, 원화가 맞습니다. 강세가 될 때가 네. 바닥이고 거기서부터 외국인 들어오고 약간 선순환의 시작이라고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과거에서도 위기에서 다시 돌아올 때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제 기관의 이제 패시브 자금까지 유입이 되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과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의 수급 자체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 급락의 세 번째 반대 매매였습니다. 네. 그 전엔 빚투자가 있었겠고요.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뭐 1% 빠질 게 2% 빠지고 네. 낙폭을 훨씬 키웠다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 매매가 나올 때도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견조하거나 이제 조금 미래가 희망차다라고 했을 때는 예. 이런 물량들을 받아주면서 주가의 하락을 방어를 해주는데 최근에는 정말 공포 심리들이 좀 번져나가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화폐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형이기 때문에 예. 증시에 대한 불안감들이 확대가 됐고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나올 만한 요소들이 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수 자체가 좀 동결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매매 물량으로 나오는 것들이 또 추가적인
원래 증거금이 또 이제 증거금률을 못 맞췄을 때 반대 매매가 시작이 되는데 네. 하락에 하면서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럼 다시 한번 또 증거금이 또 깨지면서 네. 연속적인 반대 매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조금 차트를 하나 같이 보면서 좀 그럴까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최근에 특히나 이 하락장에서 이 지수가 급격하게 연달아 하락할 때 보시면 신용잔고가 이제 그 밑에 있는 선들 3개 중에서 가장 위가 전체적인 신용잔고고요. 네. 두 번째 게 코스피, 이제 세 번째 게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맨 위에 굵은 선 보죠. 예. 네, 굵은 선을 보시게 됐을 때 이런 코스피 지수로 띄워놓은 차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게 됐을 때 굉장히 좀 가파르게 동그라미 친 부분에 대한 이제 신용 잔고율을 보시게 되면은 네.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그 급락 구간 네. 하면서 바로 밑에 있는 신용잔고 훅 떨어지죠. 네, 훅 반대 떨어지고. 매매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운데 것도 네, 급락 나왔죠. 네. 신용잔고가 맞습니다. 확 줄어들잖아요. 왜 줄어들었습니까? 반대 매매가 나왔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2번이네요. 네, 그리고 이번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전에 이 신용잔고율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만회가 될 때 보시면 주가가 이 지수가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어느 정도 횡보가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신용잔고가 줄어드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최근에 지수의 하락폭을 보면 금요일에는 그래도 좀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추세를 돌리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돌려서는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으면 반대 매매는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예. 과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강세였던 그런 시기와 비교를 했을 때 2007년 네. 시작이요. 예. 아직까지도 신용잔고가 조금 높다라는 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신용잔고가 20%에서 30% 정도는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해야 바닥권, 1차적인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증시를 짓누르는 요인 자체가 아직까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바닥권이 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라고 섣불리 결정을 하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이르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총평하면은요. 금리의 인상 속도가 좀 꺾여야 된다는 건 네. 인플레이션이 어찌 됐건 네, 예, 피크아웃 확인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물가 꺾이는 거 확인해야 되고 수급 쪽으로는 안타깝지만 저 개인의 네. 빚 투자, 신용융자 잔고가 좀 더 줄어야 돼요. 그게 조금 더 이 바닥이라고 확인을 하기에 네.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힘든 한 주였고요. 하창원 본부장도 누구보다도 힘든 한 주를 맞습니다. 보내고 오늘 토요일에는 네, 쉬어야죠. 네, 정신 관리를 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했고요. 인생도 그렇듯이 주식 투자도 네, 마라톤이다. 맞습니다. 달릴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네, SES의 달리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창원 본부장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